네 배에서 나온 게 네 새끼야? 최씨 핏줄이지? 이 도두가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씨바지 노릇하고 돈 들고 도망친 년이 여기 숨어 있었어? 섬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섬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겨우 숨을 쉴 수 있게 된 곳이었거든요. 그 뒤에서 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아이 좋게 넘기자. 법대로 할까?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등대지기 혜수 씨였습니다.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한테 한마디만 더 하면 저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그 등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절 지키는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다가 삼킬 것 같았습니다. 파도가 작은 배를 집어던졌고 저는 배 바닥에 웅크린 채 배전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이 안 보였어요.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무섭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맞고 남편한테 걷어차이고 임신했다니까 그 배때기 가지고 꺼져라는 말을 들은 뒤로 세상에 돌아갈 곳이 없었거든요. 배가 뒤집혔습니다. 찬 바닷물이 입안으로 밀려들었어요. 올라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만삭인 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파도가 저를 끌고 갔어요. 어디론가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나무 천장이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했고 어디선가 등유 냄새가 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이불이 덮여 있었고 젖은 옷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마른 옷을 갈아입혀 놓았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나무벽 작은 창문,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사람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남자였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예수는 넘어 보였습니다. 짧은 은회색 머리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 깊은 주름. 짙은 남색 작업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이 컸어요. 그 손에 오래된 화상 흔적이 보였습니다. 손등에서 손목까지 길게 이어진 당겨진 피부.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온몸이 굳었어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한번 보더니 시선이 제 배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떠올린 것 같은 아주 짧은 떨림이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저를 발견한 게 이 사람이었어요. 새벽 순찰을 돌다가 바위 틈에 쓰러져 있는 저를 업어서 이 등대까지 올라온 거였습니다. 만삭 여자를 등에 업고 언덕길을요. 잠시 뒤에 돌아왔습니다. 손에 뚝배기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하얀 죽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밥 먹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굵었어요. 뚝배기를 방문 앞 마루에 놓고 다시 돌아서 나갔습니다. 등을 보니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죽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이 안 갔습니다. 독이 들었으면 어쩌지. 무슨 속셈이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았거든요. 전 남편이 처음 다가왔을 때도 그랬어요. 따뜻한 말, 다정한 손길. 그게 전부 미끼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밥도 제대로 못하는 년이 하면서 식탁을 뒤엎었고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의 시집온 주제애라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전 남편이 한 말이 기억나요. 누구 새끼인지 어떻게 알아? 그 말 한마디에 제 세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가진 거라곤 배 안에 아이와 통장에 남은 30만 원 뿐이었습니다. 목포에서 배를 탔어요. 아무데나 가려고. 어디든 좋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는 곳이면. 그런데 폭풍우가 왔어요. 죽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만삭인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제가 안 먹으면 이 아이도 못 먹는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어요.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쌀죽이었는데 참기름 한 방울이 돌아 있었고 깻잎이 잘게 썰어져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깻잎 고명은 산모한테 좋은 거거든요. 저 혼자 사는 노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문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바람이 등대 벽을 두드렸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남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몰랐거든요. 그때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였어요.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등대 입구 계단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죽여 울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왜 우는 걸까? 제가 무슨 짐이 되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도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인 걸까? 그때 등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뭔가 작은 것이 보였습니다. 분홍색이었어요. 인형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현관 앞에 또 죽이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과 똑같은 뚝배기, 똑같은 깻잎 고명. 그 옆에 접힌 담요 한 장이 있었습니다. 담요 위에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바람 불면 덮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오래 글씨를 안 쓴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 메모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이 사람도 믿으면 안 된다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뱃속에서 아이가 또 한 번 발로 찼습니다. 세 개요. 마치 엄마 여기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죽이 매일 새벽 4시에 만들어진다는 걸. 그리고 이 사람이 8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을 위해 밥을 지은 적이 없었다는 걸.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는데 배가 이상했어요. 묵직한 통증이 허리 아래로 퍼졌습니다. 처음엔 누워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배가 돌처럼 딱딱해졌어요.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졌습니다. 또 왔어요. 간격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진통이었어요. 아직 예정일이 2주나 남았었거든요. 너무 빨랐습니다. 병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섬이잖아요. 병원이 없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지만 바다가 아직 거칠어서 배편이 끊긴 상태였어요.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이 사람 집에 얹혀 사는 주제의 소리까지 지르면 쫓겨날 거라고. 시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내가 아프면 누가 동정해 줄 줄 알아? 시끄러우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아플 때 소리를 내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혜수 씨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고 이불 위에 번진 물을 보고 1초 만에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돌아서서 나갔어요. 도망가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 남의 집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면 누가 안 도망가겠어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3분 만에 돌아왔어요. 뒤에 할머니 한 분을 데리고요. 통통한 체형에 라벤더색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들어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이장 부인 김봉남 할머니였습니다. 혜수 씨가 이 새벽에 마을까지 뛰어내려가서 데려온 거였어요. 등대에서 마을까지 언덕길로 20분이었는데 7분 만에 왔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봉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그런데 단단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 힘주면 돼. 저는 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준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혜수 씨는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끓이고 깨끗한 수건을 쌓고 가위를 소독했습니다. 봉남 할머니가 하나하나 지시했어요. 물 더 가져와. 수건. 여기 받쳐. 혜수 씨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봤어요. 그 사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건을 접는 손, 가위를 잡는 손, 뜨거운 물을 붓는 손, 전부 다 떨렸어요. 화상 흉터가 있는 그 오른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갓난아이를 안아본 게 30년 전이었어요. 자기 딸이었습니다. 통증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세상이 하얘졌어요. 봉남 할머니가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덜하고 했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터졌어요.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고 제일 큰 소리였어요. 혜수 씨가 아이를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요. 크고 거친 그 손이 세상에서 제일 조심스럽게 아이를 감쌌어요. 아이가 혜수 씨 손바닥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봤어요. 혜수 씨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고여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턱을 떨면서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뭔가를 떠올리는 눈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 같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봉남 할머니가 아이를 수건으로 감싸서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렇게 작은 게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심장이 콩콩 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인지 아이 심장인지 모르겠었어요. 잘했어요. 혜수 씨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봉남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혜수 씨도 옛날에. 거기서 멈췄습니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나중에. 지금은 이 아이한테 집중해. 저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아까 그 눈물의 이유를요. 그날 오후부터 섬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박종구 할아버지가 미역 한 묶음을 들고 왔어요. 강한 애기야. 폭풍 속에서 태어났으니. 그 뒤로 할머니 두 분이 베넷 저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손수 바느질한 거였어요. 우리 섬에서 아기가 태어난 게 15년 만이야. 또 누군가는 달걀 한 판을, 누군가는 참기름 한 병을 마루에 놓고 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었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는 세상은 뭔가를 줄 때는 반드시 뭔가를 뺏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봉남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제 옆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어줬습니다. 먹어.
네가 먹어야 젖이 나와. 한 숟가락을 삼켰을 때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역국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울고 있냐고 안 물어봐줘서도 아니었어요. 누군가 먹으라고 해준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녁이 됐습니다. 봉남 할머니가 출생신고서를 가져왔어요. 일단 이거부터 쓰자라고 했습니다. 종이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아이 이름 나는 금방 썼어요. 아직 이름을 안 지었지만 빈칸으로 넘겼습니다. 어머니란 한수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 다음 칸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란. 저는 그 빈칸을 오래 바라봤어요.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쓸 이름이 없었어요. 아니, 있었습니다. 최태준.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쓰는 순간 이 아이한테 그 사람의 그림자가 따라붙을 것 같았어요. 네 배에서 나온 게 네 새끼냐라고 했던 사람. 누구 새끼인지 어떻게 알아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이 아이의 첫 번째 서류에 쓴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봉남 할머니가 제 손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마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혜수 씨가 문 앞에 뭔가를 놓고 돌아서고 있었어요. 작은 바구니였습니다. 안에 담요 한 장, 속삭이 한 장, 그리고 아주 작은 나무 딸랑이가 들어 있었어요. 딸랑이를 만져봤습니다. 손으로 깎은 거였어요. 나무결이 매끄러웠습니다. 한두 시간에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사흘 전에 이 섬에 떠밀려 왔어요. 이 사람은 제가 아이를 낳을 줄 어떻게 알고 이걸 만들었을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중에 봉남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혜수 씨가 원래 저런 걸 만드는 분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8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들었어. 그 사람이 목공을 다시 한 건 내가 온 뒤부터야. 등대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제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숨소리가 작고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아이와 둘이서 이 섬에서, 이 사람들 곁에서.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혜수 씨가 그날 밤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이유식 레시피를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걸. 이 섬에 인터넷이 안 되니까 10년 전에 봉남 할머니한테 빌린 육아 책을 꺼내서 등유 랜턴 아래에서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다는 걸.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건 2달 뒤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달섬에 봄이 왔어요. 바다가 잔잔해졌고 등대 앞마당에 이름 모를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태어났을 때 2.4kg이었는데 이제 볼이 통통해졌습니다. 이상한 건 제가 한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새벽 4시. 아이가 울기 전에 혜수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안 내려고 양말만 신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잠이 얕아서 매번 눈이 떠졌거든요. 이불 속에서 가만히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마 소리가 났어요. 작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냄비 뚜껑 여는 소리, 물 붓는 소리, 약한 불 위에서 뭔가 끓는 소리.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처음엔 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어요. 감자를 으깨 넣고 당근을 곱게 갈아 섞고 시금치를 데쳐서 잘게 다져 올렸습니다. 매일 다른 재료였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부엌을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혜수 씨가 등유 랜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나무 주걱, 한 손에 낡은 책을 들고 있었어요.
책이 너무 오래돼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표지에 우리 아기 이유식 백과라고 적혀 있었어요. 10년 전에 봉남 할머니한테 빌린 책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새벽마다 그 책을 펼치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며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63세 남자가 혼자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유식만이 아니었어요. 기저귀를 삶는 것도, 아이 옷을 빨아 마당에 넣는 것도, 밤중에 아이가 보챌 때 먼저 일어나 안아주는 것도 전부 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면 고개를 저었어요. 몸 안 나았어요. 쉬어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매번 같은 말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그 다음엔 불편했어요. 왜냐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전 남편이 그랬어요. 처음엔 밥을 해주더니 내가 해준 게 얼만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가 먹여 살려줬으니까 말 들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빚으로 돌아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혜수 씨는 아무것도 안 물었습니다. 제 과거를 안 물었어요.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안 물었어요. 언제 떠날 거냐고도 안 물었습니다. 그냥 매일 새벽에 이유식을 만들고 저녁에 마당에 빨래를 널고 밤에 등대 불을 켜러 올라갔어요. 이상한 건 그게 오히려 무서웠다는 거예요. 때가 없는 친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도 본색을 보여줄 거라고, 뭔가를 요구할 거라고. 한 달이 지나도 안 그랬어요. 2달이 지나도 안 그랬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혜수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를 한 팔에 안고 다른 손으로 빨래 집게를 짚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웃은 거였습니다. 혜수 씨가 웃는 걸 처음 봤어요. 주름 사이로 번지는 아주 작은 미소였습니다. 눈가가 접히고 깊은 주름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때 심장이 한 번 뛰었습니다. 쿵 하고 한 번이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혜수 씨가 마을에 내려간 사이 저는 등대 2층 계단을 올라갔어요. 아이를 재운 뒤라 조용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들여다봤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낡은 나무 바닥. 그 위에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분홍색 원피스. 아주 작았어요. 3살짜리 아이가 입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접혀 있지 않고 옷걸이에 걸려 있었어요.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 옆에 인형이 있었어요. 첫날 밤 문틈으로 봤던 그 분홍색 인형.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귀 한쪽이 떨어져 나갔는데 실로 꿰맨 흔적이 있었어요.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아이. 여자는 30쯤 돼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자 품에 안겨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볼이 빨갛고 눈이 초승달 모양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3년 8월 15일. 3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 방이 왜 잠겨 있었는지, 혜수 씨가 왜 아이를 안을 때 손이 떨렸는지, 왜 밤마다 혼자 울었는지 전부 이해됐습니다. 옛날 거예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혜수 씨가 계단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화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천천히 다가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우지는 않았어요. 죄송해요. 열려 있어서. 괜찮아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 넓고 단단한 등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작아 보였어요.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누구냐고, 아이는 어디 있냐고, 왜 30년이나 이 물건들을 지키고 있냐고. 그런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걸 그때는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봉남 할머니가 집에 왔어요. 미역국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이를 안아보더니 야, 이 녀석 살 많이 쪘다라면서 웃었어요. 저는 슬쩍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혜수 씨가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에요? 할머니가 미역국을 저으면서 잠깐 멈췄어요. 그거는 혜수 씨가 직접 말할 거야. 내 입으로는 못해.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수진아, 혜수 씨가 저렇게 웃는 거 알아? 네. 8년이야. 이 섬에 온 뒤로 한 번도 안 웃었어. 마을 사람들이 말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고 명절에 불러도 안 오고 그런 사람이 요즘 마을에 내려와서 아이 옷 사이즈 물어보고 분유 주문 부탁하고 이장님이 그러더라. 혜수 씨 눈이 달라졌다고. 달라졌다니요? 살아있는 눈이 됐다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나는 내 사정 다 물어보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만 알아둬. 이 섬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네 식구야.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뒤 저는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혜수 씨가 등대 위에서 불을 켜는 시간이었습니다. 등대불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바다 위로 빛이 퍼졌어요. 그때 혜수 씨 방에서 서랍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는데 거울에 비친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수 씨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천조각 같은 거였습니다. 펼쳐보니 완장이었어요. 짙은 남색 바탕에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낡아서 잘 안 보였는데 해양경찰이라는 글자가 겨우 읽혔어요. 혜수 씨가 그 완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양경찰. 이 사람이 해양경찰이었어요. 등대지기가 아니라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왜 혼자서 이 외딴 섬에서 등대만 지키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때 이장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번에 마을 어귀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혼잣말처럼 했던 말. 수진 씨 찾는 사람이 있다던데.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찾는 사람. 누가?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바람이 불었어요. 등대불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이 평화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먼저 떠오른 건 혜수 씨의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이를 안고 웃었던 오늘 오후의 그 얼굴.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더 알고 싶다. 왜 울었는지, 왜 웃었는지, 왜 저를 도왔는지,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알고 싶었어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누군가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거든요.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일찍 잠들었어요. 봉남 할머니가 저녁에 와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니 좀 바람 쐬고 와. 얼굴이 누래라면서요. 등대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난간에 기대서 바다를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짠 냄새가 났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쏟아져 있었어요. 은색길 같았습니다.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혜수 씨가 올라왔어요. 등대 불을 점검하러 온 거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난간 반대편에 섰습니다. 둘 사이에 2미터쯤 거리가 있었어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한참을요. 저는 그 침묵이 싫지 않았어요. 전 남편과의 침묵은 폭발 직전에 고요 같았거든요. 언제 뭐가 날아올지 몰라서 온몸이 긴장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침묵은 달랐어요. 바다 소리가 들렸고 바람 소리가 들렸고 등대불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안에 이 사람의 숨소리도 있었어요. 조용하고 규칙적이고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이 되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혜수 씨. 네. 저 얘기 하나 해도 돼요? 혜수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에 얼굴이 반쯤 비춰졌어요. 주름 사이로 그림자가 깊었습니다. 하세요. 그래서 말했어요. 전부 다. 전 남편 이야기. 처음 만났을 때 다정했던 것. 결혼 후 달라진 것. 식탁을 뒤엎고 뺨을 때리고 밥도 제대로 못하는 년이라고 한 것.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말 들어라면서 무릎 꿇린 것.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누구 새끼인지 어떻게 알아라고 한 것. 도망친 이야기.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었던 것. 목포에서 아무 배나 탄 것.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말하면서 울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코가 막히고 숨이 끊기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혜수 씨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가만히 서서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위로를 하지도 분노를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다를 보면서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어요. 다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제 얘기할게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혜수 씨가 난간을 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화상 흉터가 달빛에 비쳤어요. 저는 해양경찰이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서해지방청 수사과에서 30년 일했어요. 마지막 직책이 수사과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1993년 8월이었어요. 그 날짜, 사진 아래에 적혀 있던 날짜였습니다. 태풍이 왔어요. 소형 어선 세척이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구조 출동을 지휘했어요. 혜수 씨의 눈이 바다를 향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바다가 아니라 30년 전의 바다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척은 구조했어요. 세 번째 배가 문제였습니다. 위치가 멀었어요. 저는 판단을 해야 했어요. 구조정을 보낼지 헬기를 요청할지. 시간이 없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길게 구조정을 보냈어요. 그런데 파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구조정이 전복됐어요. 세 번째 어선도 침몰했습니다. 사상자가 나왔어요. 구조정 대원 2명, 어선 승객 5명.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어선에 제 아내와 딸이 타고 있었어요. 바람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내가 친정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딸을 데리고요. 3살이었어요. 혜수 씨가 난간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구조정을 보내지 않았으면, 헬기를 먼저 불렀으면, 30분만 더 기다렸으면, 살았을 수도 있었어요. 등대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빛이 혜수 씨 얼굴을 스쳤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제 판단이 제 가족을 죽인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명예퇴직하고 여기 왔어요. 사람 만나기 싫었고 바다만 보고 싶었어요. 바다가 데려간 사람들한테 불이라도 비춰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등대지기가 된 거예요. 8년이에요. 8년 동안 아무한테도 이 얘기 안 했어요. 혜수 씨가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면으로요. 달빛에 그의 눈이 보였어요. 깊고 어둡고 그런데 투명한 눈이었습니다. 30년치 죄책감이 담긴 눈. 근데 수진 씨한테는 말하고 싶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혜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 씨가 바다에서 떠밀려 왔을 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뭔데요? 이번에는 지켜야 한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전에 못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아내, 제 딸, 구조정 대원들, 어선 승객들. 매일 밤 꿈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물속에서 손을 뻗고 있는데 제 손이 닿지 않아요. 근데 수진 씨가 해안에 쓰러져 있었을 때 손이 닿았어요. 처음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미안해요. 손이 거칠어서. 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어요. 단단하고 투박하고 화상 흉터가 만져졌어요. 차가웠습니다. 바람 때문인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온기가 있었어요.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오래 참아온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온기.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이 손이 새벽 4시에 이유식을 만든 손이고 아이를 받아낸 손이고 나무 딸랑이를 깎은 손이고 30년 전에 닿지 못한 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등대불이 돌았어요. 달빛 위에 등대불이 겹쳐졌습니다. 바다가 2가지 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으니까 바람이 덜 찼습니다. 이상한 건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근거림 대신 온몸이 천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래 얼어있던 게 녹는 것 같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 감정이 뭔지 몰랐어요.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심스러웠고 감사라고 하기엔 너무 뜨거웠습니다. 34살 차이였어요. 세상이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관없었어요. 이 손을 놓고 싶지 않다는 것. 그것만 확실했습니다. 같은 시각 6지. 인천의 한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강말순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악어 가죽 핸드백이 옆에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말순이 받았어요. 듣더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어요. 사냥감을 찾은 짐승의 표정이었습니다. 신안 쪽 섬이라고? 확실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옆방을 향해 소리쳤어요. 태준아, 그년 찾았다. 서류 뭉치 맨 위에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양육권 소송 신청서. 그 밑에 또 한 장.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이의 신청서. 강말순이 핸드백을 집어들었어요. 옥 펜던트가 형광등 빛에 번쩍였습니다. 가자. 내일 첫 배 타자. 섬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등대 위에서 2사람이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폭풍이 다시 오고 있었다는 걸.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했어요. 바다가 잔잔한데 갈매기가 울지 않았습니다. 봉남 할머니가 오늘 날씨 좋다라고 했는데 저는 왠지 불안했어요. 뱃속이 뒤집히는 것 같은 이유 없는 불안.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달섬 선착장에 전기 여객선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는 사람 중에 이 섬에 어울리지 않는 2사람이 있었어요. 카멜색 캐시미어 코트에 모피 칼라, 거대한 옥 펜던트, 진한 빨간 립스틱, 강말순이었습니다. 그 뒤에 올블랙 수트를 입은 남자가 따라 내렸어요. 젤로 뒤로 넘긴 새까만 머리, 왼쪽 손목에 번쩍이는 시계.
최태준,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가게에서 분유를 사고 있었어요. 가게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선착장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내리는 걸 보는 순간 손에 든 분유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수진 씨, 괜찮아? 가게 할머니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3개월 전과 똑같았습니다. 도망쳤던 그날과 똑같은 공포가 온몸을 덮었어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3개월 전에는 혼자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이 섬에 사람들이 있었고 등대에 혜수 씨가 있었고 제 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도망가면 안 된다. 이번에는 도망가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가게 뒷문으로 나가려는데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배에서 나온 게 네 새끼야? 최 씨 핏줄이지. 이 도둑년아. 강말순이 선착장에서 저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목소리가 섬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하객이 아니라 섬마을 사람들이었지만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트로에서 봤던 그 장면. 그게 이 순간이었어요. 시바지 노릇하고 돈 들고 도망친 년이 여기 숨어 있었어? 강말순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금반지 낀 손가락이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옥 펜던트가 걸음에 맞춰 흔들렸어요. 최태준이 뒤에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이 좋게 넘기자. 법대로 할까? 그때 혜수 씨가 나타났어요. 등대에서 내려온 거였습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마을에서 소란이 났다는 걸 누군가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제 앞을 막아섰어요. 이 사람한테 한마디만 더 하면 저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강말순이 혜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작업 재킷, 고무장화, 거친 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누구야? 여기 등대지기? 수진이 내 남자야? 혜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벽처럼. 그날 오후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강말순은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마을회관에 찾아갔어요. 이장 박종구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올리브색 낚시 조끼를 입은 이장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강말순이 그 앞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이장님, 저는 아이의 할머니예요. 이 서류 좀 보세요.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수진이라는 여자가 우리 아들한테서 돈을 빼돌리고 도망쳤어요. 아이 아버지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게 은행 거래 내역이에요. 가짜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전부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진짜처럼 보였어요. 은행 직인이 찍혀 있었고 날짜와 금액이 빼곡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장 할아버지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내려놓고 강말순을 봤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거요? 아이를 데려가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우리 쪽이 맞아요. 양육권 소송을 넣었어요. 강말순이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양육권 부적격 소송 신청서. 한수진은 무직이고 주거가 불안정하고 혼인 외 출산이에요.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안 되잖아요. 이장 할아버지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내려놓았어요. 바쁜데 오셨구먼.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강말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장이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그 뒤로 강말순은 작전을 바꿨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갔어요. 가게 할머니, 선착장 아저씨, 반이라는 할아버지. 찾아가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수진이 우리 아들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돈 들고 도망쳤어요. 아이 아버지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런 여자를 감싸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피해봐요. 소문은 바이러스보다 빨랐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까지 수진 씨하고 불러주던 사람들 몇몇이 저와 눈을 안 마주쳤습니다. 가게 할머니가 분유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수진 씨,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 나는 믿어. 근데 다들 좀 동요하고 있어. 이장 할아버지가 저녁에 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외부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부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등대로 돌아왔어요.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봉남 할머니가 봐주고 있었어요. 수진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할머니가 돌아간 뒤 마루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등대불이 돌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3개월이었어요. 겨우 3개월. 겨우 숨을 쉴 수 있게 됐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가?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혜수 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혜수 씨, 저 때문에 섬이 시끄러워졌어요. 제가 떠나면 조용해질 거예요. 더 이상 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혜수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달빛의 주름이 깊어 보였어요. 수진 씨, 네, 가지 마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가면 이 등대에 불 켤 이유가 없어요. 혜수 씨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오른팔이었습니다. 넓고 무겁고 따뜻했어요. 작업 재킷 소매에서 등유 냄새가 났습니다. 화상 흉터가 있는 그 손이 제 어깨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어깨에 기댔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서요. 시어머니한테 시끄럽다고 맞은 뒤로 소리내서 온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 앞에서는 됐어요. 이 사람은 시끄럽다고 안 할 것 같았거든요. 혜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 혜수 씨가 말했어요. 내가 있어요.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제일 무거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깨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혜수 씨도 팔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등대불이 돌았어요. 바다 위로 빛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혜수 씨가 그날 밤 제가 잠든 뒤에 전화를 했다는 걸. 저 오혜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누구한테 건 전화인지, 왜 지금 건 전화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강말수는 그날 밤 민박집에서 서류 뭉치를 더 두꺼운 것으로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맨 위에 새 종이가 추가돼 있었어요. 주민 진술서 양식.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말순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소문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더 확실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이장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저는 나중에 봉남 할머니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강말순이 이장 할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흰색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금반지 낀 손으로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장님, 이 섬에 관광단지 투자를 하려고 해요. 우리 쪽에서 자본을 넣을 수 있어요. 이장 할아버지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성이에요. 1억이에요. 1억. 이 섬에서 1억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어업과 소규모 밭농사로 한 달에
100만 원을 겨우 버는 곳이었거든요. 강말순이 말을 이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한수진이라는 여자가 이 섬에서 양육을 잘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 진술서를 써주시면 좋겠어요. 양육 환경이 부적절하다고. 이장 할아버지가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집어서 강말순 쪽으로 도로 밀었어요. 우리 섬 사람들은 돈으로 안 움직여요. 강말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섬 경제가 어떤지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잘 알지요. 그래도 됐습니다. 강말순이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이장 할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봉남 할머니가 말해줬습니다. 이장님 표정이 딱 하나였어. 귀찮다. 그런데 강말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장이 안 되니까 다른 주민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선착장 관리하는 김씨 아저씨한테는 이 섬 여객선 노선, 우리 쪽 의원이 관리 감독해요. 노선 하나 줄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박 가꾸는 정 할머니한테는 수진이 편들면 소송의 증인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법원 가본 적 있어요? 라고 했어요. 하나씩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분위기가 더 나빠져 있었어요. 아침에 힘내라고 해주던 정 할머니가 제 앞을 지나가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착장 김씨 아저씨가 저를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가슴에 돌이 올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장 할아버지와 봉남 할머니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봉남 할머니가 저녁에 미역국을 가져왔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먹어. 내일도 가져올 거야. 그 말이 그날 들은 말 중에 제일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 저도 겨우 눈을 붙였어요. 혜수 씨는 등대 위에 올라가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소리가 났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잠기지 않은 문을 누군가 열고 있었어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최태준이었습니다. 올블랙 수트가 아니었어요.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턱선과 비웃음은 틀림없었어요. 수진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취한 것 같았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 어디 있어?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 자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나가. 뭐? 나가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맞고 나서 소리를 잃어버렸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는 소리가 나왔어요. 최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뭘 그렇게 오버해? 내 자식이잖아. 아버지가 데려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한 발짝 다가왔어요. 가까이 오지 마.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빠르고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혜수 씨가 내려왔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체격이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 짧은 은회색 머리, 짙은 남색 작업 재킷. 등대 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뛰어내려온 거였어요. 최태준을 보는 순간 혜수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과묵하고 조용하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 처음으로 얼굴에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지금까지 들은 혜수 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짓누르는 목소리였어요. 30년 해양경찰이었던 사람의 목소리. 최태준이 멈칫했어요. 혜수 씨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태준보다 키는 작았지만 어둠 속에서 더 커 보였어요. 남의 집에 새벽에 무단 침입한 거 알고 있죠? 뭐야, 이 영감이. 한 번 더 오면 경찰 부릅니다. 아니,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최태준의 비웃음이 사라졌어요. 뭔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노인이 아니라는 걸. 혀를 차더니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아이를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아이는 신기하게도 안 깼습니다. 혜수 씨가 다가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를 함께 안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아는 게 넓었어요. 작업 재킷에서 등유 냄새와 바다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거친 천이 볼에 닿았어요. 그 안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무서웠던 거예요. 무서우면서도 뛰어내려온 거였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있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오장에서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었어요. 같은 말인데 이번에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팔로 감싸고 있으니까, 온몸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음이 안 나왔습니다. 대신 이 사람의 가슴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어요. 따뜻했습니다. 30년 전에 닿지 못했던 손이 지금 저를 안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떠밀려온 사람을 구하는 것. 이 사람에게는 그게 속죄이자 구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품이 구원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이가 혜수 씨 팔 안에서 꿈틀거렸어요. 작은 손이 혜수 씨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화상 흉터가 있는 그 손가락을요. 혜수 씨가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이 녀석 힘세네.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웃음이 나올 줄 몰랐는데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혜수 씨도요. 혜수 씨는 자기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보였습니다.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어요. 서류 한쪽에 해양경찰청이라는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아래쪽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훈장이었습니다. 빛바랜 금색 훈장, 녹조근정 훈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혜수 씨가 그 훈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목포 해양경찰서 법무팀이요? 저 오혜수입니다. 예, 전 서해청 수사과장이요. 개인 건으로 법률 자문을 좀 받고 싶어서요. 통화가 길었습니다. 20분쯤 저는 벽 너머에서 가만히 들었어요. 내용은 잘 안 들렸지만 혜수 씨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전화를 끊은 뒤 또 한 통을 걸었어요. 여보세요. 인천지방경찰청이요? 최태준이라는 사람 전과 기록 열람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네, 피해자 측 법적 대리인 자격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8년 동안 숨겨온 걸, 나와 아이를 위해 꺼내고 있다는 걸, 해양경찰 수사과장이었던 자기 자신을, 30년간 부끄러워했던 그 이름을 다시 쓰고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혜수 씨가 부엌에서 이유식을 만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4시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달라진 건 이유식을 만드는 손 옆에 법률 메모지가 놓여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봉남 할머니가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수진아, 걱정 마. 우리가 다 증인이야.
3개월 동안 네가 어떻게 아이를 키웠는지, 혜수 씨가 어떻게 도왔는지 우리가 전부 다 봤어. 이장 할아버지가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 날짜 잡히면 갈 사람, 내가 모을게. 목이 메었습니다. 이섬이,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육권 소송 심리 일자. 혜수 씨가 그 종이를 읽고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나왔을 때 손에 양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었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양복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짙은 남색이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작은 태극기 배지가 꽂혀 있었어요. 혜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갈 준비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목포 지방법원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왔어요. 3개월 만에 처음 밟는 육지였습니다. 발이 떨렸어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뱃멀미가 아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법원 건물이 크고 차가웠어요. 회색 콘크리트에 유리창이 반짝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소독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걸어 다녔는데 아무도 저를 안 봤어요.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혜수 씨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양복이었어요. 가슴 주머니에 태극기 배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평소의 작업 재킷과 고무 장화가 아니었어요. 양복을 입으니 어깨가 더 넓어 보였습니다. 30년 전 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이었던 사람의 자세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 뒤에 이장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올리브색 낚시 조끼 대신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 걸려있던 밀짚 모자는 없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어요. 봉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라벤더색 꽃무늬 블라우스 대신 검은 가디건을 입었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 4명이 더 있었어요. 가게 할머니, 반이라는 할아버지, 선착장 아저씨, 아이 옷을 빌려줬던 젊은 엄마, 강말순한테 동요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결국 이쪽으로 왔습니다. 섬마을 사람 7명. 그게 제 가족이었어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석, 원고석, 피고석. 저는 피고석에 앉았어요. 옆에 혜수 씨가 법적 후견인 자격으로 함께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강말순과 최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2명이었습니다. 양복이 번쩍번쩍했어요. 서류가 두꺼웠습니다. 강말순이 저를 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겼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직 미혼모 vs 변호사 2명.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해 보였을 거예요.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강말순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한수진은 현재 무직이며 고정 주거지가 없으며 혼인 외 출산입니다. 아이의 친부는 최태준 씨로 양육의사와 경제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은 친부 측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최태준의 재산 증명서, 아파트 등기부 등본, 은행 잔고 증명서. 전부 강말순 명의였지만 최태준이 상속받을 재산이라는 식으로 포장돼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47만 원이었어요. 주소지는 전남 신안군 달섬 등대였습니다. 변호사도 없었어요.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피고 측 발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입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모든 말이 목구멍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그때 혜수 씨가 일어섰어요. 증인 발언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수 씨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양복상의 단추를 하나 풀었습니다. 자세가 달라졌어요. 등이 펴지고 어깨가 벌어지고 시선이 판사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증인 신원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청 수사과장 오혜수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강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변호사 2명이 서로를 봤어요. 혜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해양경찰에서 30년 근무했고 수사과장으로 퇴직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으며 연금 수령 중입니다.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국가유공자증,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한수진 씨와 아이의 법적 후견인을 신청했습니다.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혜수 씨가 계속했어요. 저는 3개월간 한수진 씨와 아이의 양육 과정을 직접 보조했습니다. 이 아이는 산모와 함께 안정적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달섬 주민 7명의 탄원서입니다. 한수진 씨의 양육 환경이 적절하며 섬마을 공동체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봉남 할머니가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수 씨가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에 대해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첫째, 최태준 씨의 폭행 전과 기록 3건입니다. 피해자는 모두 한수진 씨입니다. 강말순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둘째, 한수진 씨 명의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최태준 씨로 되어 있으며 수익자 변경 이의 신청이 이미 접수된 상태입니다. 원고 측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실질적 동기는 아이의 복리가 아니라 보험금입니다. 최태준의 비웃음이 사라졌어요. 입술이 일직선이 됐습니다. 셋째, 원고 측이 달섬 주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금전으로 회유하며 여객선 노선 폐쇄를 빌미로 협박한 정황 기록입니다. 이장 박종구 씨의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장 할아버지가 방청석에서 묵묵히 판사를 바라봤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그때 강말순이 일어섰어요. 참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년이 우리 아들을 꼬셔서 이 지경을 만든 거예요. 시바지 노릇하고 돈 들고 도망친 년을 왜 보호해요?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원고 측 보호자 발언을 자제하십시오. 자제는 무슨 우리 집안 핏줄을 빼앗아간 년을 한 번 더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강말순이 멈추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남자가 문제예요. 등대직이라더니 뭐가 해양경찰이야. 다 거짓말이야. 판사가 의사봉을 3번 두드렸습니다. 원고 측 보호자 강말순, 퇴정하십시오. 법원 경위 2명이 다가왔어요. 강말순이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여기서 안 끝나. 문이 닫혔어요.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양측을 번갈아 봤습니다. 본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숨이 멈췄어요. 아이의 양육권은 모친 한수진에게 유지합니다. 원고 측의 양육권 변경 청구는 기각합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아울러 최태준에 대해 피고 및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발부합니다. 강말순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금지 명령을 발부합니다. 방청석에서 봉남 할머니가 아이고 하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이장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났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3개월 만에 육지 햇빛이 섬의 햇빛과는 달랐습니다.
더 밝았어요. 아니, 제 눈이 달라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혜수 씨가 법원 계단에 서 있었어요. 양복상의 단추를 다시 잠그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배지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혜수 씨, 네. 왜 말 안 했어요? 그런 분이었다는 거. 혜수 씨가 저를 봤어요. 햇빛의 주름이 선명했습니다. 눈가에 30년치 그림자가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옅어진 것 같았어요. 말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옆에 있고 싶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전에 못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평생 짐이었어요. 근데 수진 씨를 만나고 아이를 보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아직 누군가를 지킬 수 있구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름을 꺼낸 거예요. 해양경찰 오해수. 부끄러웠던 이름인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왜요? 수진 씨 덕분이요. 저는 혜수 씨 손을 잡았어요. 제가 먼저요. 거칠고 단단하고 화상 흉터가 만져졌어요. 익숙한 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이유식을 만드는 손, 아이를 받아낸 손, 나무 딸랑이를 깎은 손, 법정에서 서류를 꺼낸 손. 30년 동안 닿지 못했다고 생각한 손이 지금 제 손 안에 있었어요. 혜수 씨가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힘을 줘서 잡았습니다. 봉남 할머니가 뒤에서 아이고 보기 좋다 하면서 코를 풀었어요. 이장 할아버지가 가자 배시간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법원에서 항구까지, 항구에서 배까지, 배에서 달섬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 위에서 섬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는 곳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곳, 등대불이 켜지는 곳. 그게 집이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달섬이 달라졌어요. 아니, 달섬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저였어요. 등대 옆에 작은 집이 생겼습니다. 혜수 씨가 직접 지었어요. 나무로요. 목수 솜씨가 있었거든요. 등대지기가 되기 전에 해양경찰 시절 선박 수리반에서 목공을 배웠다고 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창문이 넓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마을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장 할아버지가 빈 가게를 빌려줬어요. 월세는 네가 성공하면 그때 받을게. 그래서 저는 아직 월세를 안 냈어요. 이장 할아버지는 아직 성공 아니야 하면서 웃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달섬 밥집이었어요. 봉남 할머니가 지어줬습니다. 거창한 이름 필요 없어. 밥 잘하면 돼. 미역국과 생선구이가 잘 나갔어요. 관광객들이 가끔 왔는데 섬에 이런 맛집이? 하면서 놀랐습니다. 혜수 씨는 여전히 등대를 지켰어요. 달라진 건 새벽 4시에 혼자 이유식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옆에서 같이 만들었어요. 혜수 씨가 당근을 깎고 저는 죽을 끓였습니다. 부엌이 좁아서 팔꿈치가 부딪혔어요. 부딪힐 때마다 혜수 씨가 미안해요 했고 저는 괜찮아요 했습니다. 매일 같은 대화였어요. 매일 같이 웃었습니다. 아이가 자랐어요. 3살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마당에서 혜수 씨를 향해 달려갔어요. 짧은 다리로 뒤뚱뒤뚱. 혜수 씨가 무릎을 굽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혜수 씨의 볼을 2 손으로 잡았어요. 할아버지, 바다. 응, 바다. 할아버지, 배. 응, 배. 아이가 말을 배운 뒤로 혜수 씨한테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할아버지가 이 아이의 첫 단어였습니다. 엄마보다 먼저요. 저는 처음에 섭섭했어요. 그런데 혜수 씨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섭섭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의 빈자리가 이 아이로 채워지고 있었거든요. 잠긴 방은 더 이상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분홍색 원피스 옆에 아이의 새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토끼 인형은 아이의 침대 위에 있었어요. 귀 한쪽이 다시 떨어져서 혜수 씨가 또 꿰맸습니다. 사진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어요. 젊은 여자와 3살 배기 아이. 그 옆에 새 사진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저와 혜수 씨와 아이. 등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봉남 할머니가 찍어줬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등대에 불을 켤 시간이었어요. 혜수 씨가 등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난간에 나란히 섰습니다. 3년 전 처음 손을 잡았던 그 자리였어요. 바다가 붉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수평선 위에 노을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이 겹쳐져 있었어요. 혜수 씨가 등대 불을 켰습니다. 빛이 한 바퀴 돌았어요. 노을 위에 등대불이 겹쳐졌습니다. 혜수 씨가 제 이마에 입술을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아주 짧았어요. 바람에 실려온 것 같은 그런 입맞춤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바다에서 저를 건져줘서. 혜수 씨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나를 건진 건 당신이에요. 등대불이 돌았습니다. 바다 위로 빛이 퍼졌어요. 누군가를 비추는 빛은 결국 자기 자신도 비추고 있었습니다.